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아들 하나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딸도 낳고 싶었는데 슬프게도 생기지 않아 제 계획과는 달리 세 식구가 되었네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많이 낳아서 부쩍부쩍한 가족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외동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동딸이라고 하면 사랑만 받고 자라서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외로움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도 일찍 하고 또 아이도 많이 낳아야지 했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결정적으로 마음먹게 되었던 일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과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도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식구가 많았어요. 단순히 많기만 했던 건 아니고 다들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다들 화기애애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웃고 떠들고 첫 번째 인사를 간 날 남편의 식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려면 이 사람과 하는 게 맞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서둘렀던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은 그때 봤던 것처럼 마냥 동화 같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이다 보니 힘들 때도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던 날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남편에게 형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조금 잘나긴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희 남편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는 있지만 아주버님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엘리트 코스였어요. 부서나 직급이나 승진하는 거나 임원을 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직원 말입니다. 그리고 장가를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잘 갔다고 볼 수 있는 집안으로 갔어요. 저에게 손이 동서 되는 형님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이미 친정에서 5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고 앞으로는 더 받을 거고 말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단순히 돈이 많은 걸로 장가를 잘 갔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형님 성격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 말이죠. 동서는 정말 시집을 잘 온 것 같아. 네, 저는 이렇게 북적거리는 집안으로 늘 시집 오고 싶었는데 제 복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같이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올 수 있지? 라는 뜻인데? 그런 말을 그냥 사람 앞에 대놓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짐작 가능하신가요? 물론 저도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자신보다 가진 것이 없거나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일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인 날 함께 밥을 먹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셔서 그걸 보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나왔었는데 형님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없이 사는 걸 왜 굳이 전시하는지 모르겠네. 형님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전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이잖니. 좋은 것만 보고 포장된 것만 보고 사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들 자기들은 행복해하며 잘 사는구만. 저 정도 없이 사는데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것도 다 꾸며낸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꼬아보니? 형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혀를 차는 시아버지에게 뭔가 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인상을 쓰며 자기 팔을 잡는 아주버님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아마 저기서 아주버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만 보면 아기는 없이 그냥 눈치가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형님은 못돼 먹은 사람이기는 했어요. 동서는 이번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뭐 할 거야? 아무래도 현금이 좋지 않을까요? 제 그 말에 형님은 저를 빤히 보더니 픽 웃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겨우 그만큼 줄 거면 그냥 성의 있는 선물이 낫지 않아? 돈 그거 들여서 뭐해? 기분만 나쁘지. 제가 얼마를 드릴지 듣지도 않아 놓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뭐 얼마를 드릴지 안다고 해도 그런 말을 그렇게 사람 앞에서 두고 하는 건 심포의 문제잖아요. 원래의 저라면 참았을 것 같은데 그날은 저도 빈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드릴 줄 알고 그러세요? 제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형님도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처음에는 살짝 당황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해봐야 1, 200일 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아니, 그럴 예정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들 저는 그게 절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뭘 이렇게 많이 주냐며 고맙게 받으셨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적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게 깔려 있어서 그런 건지 늘 그런 식이었어요. 동서랑 나랑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니까 내가 뭘 해드릴 때도 마음 편하게 못 해드리잖아. 그냥 해드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동서는 고작 1, 200 드리는데 내가 수천만 원짜리 가방 해드리면 어머님도 속으로 비교를 하실 거고 동서도 좀 그럴 거 아니야? 사실 본인도 그 정도는 해드릴 생각이 없으면서 저를 무시하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던 적도 있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형님이 이런 선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그만큼 못 해드려서 혹여나 비교될까 봐 못 사드리는 거라고. 어머님은 어떠시냐고 말이에요. 형님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아니, 저는 정말 괜찮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니까 이번 생신 때는 해드리고 싶다는 가방 꼭 해드리세요. 저는 정말로 진짜로 괜찮아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시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어머니한테 정말 좋은 가방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속상해하고 어머님이 혹시나 속으로 비교 같은 걸 할까봐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니니까 꼭 해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이고, 비교라니 그 무슨. 그리고 선물은 형편에 맞게 해주는 거지 무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형님이 그 가방을 선물을 안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아마 형님도 억지로 샀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엄청 저를 욕했겠죠. 그러라고 일부러 한 거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에 대한 막말이나 괴롭힘이 더 심해진 것만 봐도 그때 속으로 저를 얼마나 욕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그 이후로 시댁 어르신들 생신 때 뭐 해드릴까 하는 걸로 저를 기를 채우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진 않긴 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또 그전과 같이 행동하면 계획에 없던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 말이죠. 우리 동서는 정말 복이 많아. 형님이 입에 늘 달고 살던 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솔직히 그 정도일 줄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이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이십니다.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도 공무원이에요. 소방 공무원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도 그래도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월급도 남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받았었고요. 굉장히 부자다, 여유롭다, 이건 아니었지만 남들만큼은 살았어요. 가난하다? 뭐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말입니다. 시댁은 그런 우리 집보다는 더 잘 살긴 했습니다. 일단 시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를 하셨고 시어머니도 집안이 괜찮으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물려받으신 땅도 조금 있다고 들었고 말이죠. 남편도 저보다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말입니다. 뭐 저도 인정해요. 우리 집보다는 남편의 집이 더 괜찮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집을 잘 왔다거나 집안으로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이 재벌 수준도 아니었고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은 저를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지 않았어? 네? 가봤어? 아, 저희 집 그렇게 안 가난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했어요. 하긴 요즘 해외여행은 개나 소나 다 가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정말 손윗동서만 아니고 가족만 아니었으면 머리에 한 대 치고 싶은 말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다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억한 심정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너 뭐 크게 잘못한 거 있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 남 깔아 뭉개면서 자기 자존감 올리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악질이고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형님이 딱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상종을 하지 않는 게 맞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의견에 100번 동의를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연을 끊고 살지 않는 한, 아니 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는 가족 말입니다. 한 번은 너무 속이 답답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진짜 형님 왜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형수님? 근데 형수님은 그 전에도 나한테도 그러시긴 했어.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여러 번 말했었는데 고쳐지지 않으시더라.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셨습니다. 그 전에는 남편에게도 은은하게 자기 남편은 잘났는데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소리를 하며 남편을 살살 긁었던 적이 있었고 시누이들한테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해서 뭐라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조용하다 싶었더니 당신한테 그러시는구나. 내가 형님한테 말해볼게. 그 이후로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말했고 아주버님도 형님에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그걸 또 도련님한테 일렀어? 이런 게 아니라 형님이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요. 그게 왜 이런 게 되는 거죠? 형님도 저한테 잘못한 말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 누가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는 건데. 저는 그냥 형님이 하신 그 말 그대로만 전달하니까 뉘앙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원래라면 다 듣고만 있었을 텐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참지 않았습니다. 계속 참고 들어줬더니 사람을 무슨 호구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나날이 더 심해지기만 할 뿐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이 기가 죽게 된 결정적인 사건 아닌 사건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자식들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아이고,
선우는 어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앓고. 우리 집안의 보배다, 보배야. 저희 아들이 참 잘났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참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대놓고 차별하시는 분들은 아니셨지만 그냥 눈에 보이긴 했어요. 저희 아들을 더 예뻐하는 건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형님네 아이들은 일단 형님이 잘 데리고 오지 않아서 시댁 어르신들과 얼굴이 볼 일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유대감이 덜한 것도 있었어요. 또 아이들이지만 성격이 애교가 있거나 한 편이 아니라 조용한 편이어서 저도 조카들이 편하지는 않았고요. 뒤에서 나 몰래 과외 같은 거 시키는 거 아니야? 가장 결정적으로 형님의 심기를 뒤틀리게 한 건 다름 아닌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돈으로 발라서 사교육이라는 사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 조카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가 따로 시킨 건 아니었고 저는 그건 아이의 성향과 타고난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원체 책을 읽고 책상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뒤에서 시키긴 뭘 시켜요. 언제는 저희한테 그럴 돈이 없다고 그러셔놓고는 이제는 애가 잘하는 게 뒤에서 몰래 시킨 거라 그러시는 거고 한 가지만 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진짜 그렇대? 형님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선이통선데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동서 어디 가면 버릇없다고 욕먹어. 없이 자랐으면 사람이 바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 형님한테만 이래서 밖에 나가면 다들 칭찬만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한테만 그런다고? 저는 저한테 막대하는 사람한테만 막 나가거든요. 형님은 이를 꽉 깨무는 게 보였지만 별다르게 더 난리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뒤로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형님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와 또 열등감을 주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심해졌어요. 아이고, 선우가 글쎄 학교에서 중학교를 말이야. 저희 아들이 그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기로 유명한 중학교를 목표로 공부시켜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들은 겁니다. 사실 저는 그만큼의 욕심은 없었거든요. 애초에 아이를 공부하라고 닥달이 했던 적도 없었고 그냥 본인이 좋아해서 한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정말이지 아무런 감흥이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라고? 선우가? 정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카들은 둘 다 형님이 그 학교를 너무나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망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형님으로서는 충분히 기분이 좋지 않을 만하기는 했어요. 동서, 정말로 선우 따로 학원 안 보내고 과외도 안 시키는 거 맞아? 제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형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저희 집은 돈이 없어서 그 정도의 교육은 못한다는 건 말입니다. 언제는 그걸로 꾸준하게 무시를 해와놓고선 이제 저희 아들이 자라니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대답에 형님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할 게 뭐야. 요즘은 빚내서 애들 학원비에 쓰는 부모도 많다던데. 저는 그런 미련한 짓 안 해요. 아니면 어떻게 그 학교를 보내라는 말을 들어? 그 학교는 사교육 없이는 보낼 수가 없는 학교인데? 애가 싹이 보이니까
본격적으로 교육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들은 것뿐이에요. 이제 4학년 됐는데 당장 내일 중학교를 갈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앞서 나가세요? 그런 제 말에 형님은 어딘가 안심을 한 듯 저에게 떠보듯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선우, 학원 보낼 거야? 아마 형님은 당연히 제가 안 보낼 걸로 생각하고 또 보내지 말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본 걸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이지 훤히 보였어요. 물론 저와 남편은 무리해서까지 아이를 그런 학교에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테지만, 형님의 그 속이 뻔히 보이는 물음에 순간 빈정이 상한다고나 해야 하나? 반감이 들어서 아니요, 보내려고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니 형님은 어딘가 살짝 불안한 얼굴로 한 번 더 묻더군요. 정말 속마음이 빤히 보여서 우습게까지 했습니다. 안 보낼 거지? 저나 그이는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학교를 꼭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선우랑 어머님, 아버님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해서 고민 중이에요. 이건 형님이 괘씸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아이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 듣고 기분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가 재능이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데 돈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면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이 정도로 잘하는 애 썩히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이야기를 형님께 해줬어요. 일부러 열받으라고 해준 이야기긴 합니다. 뭐 사실이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형님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어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면서 저희 아들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부모님께 말이죠. 이건 명백히 차별 아니야? 아니면 우리 애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어떻게 무시해요? 형님네는 형님이 애들 교육을 알아서 잘 시키고 있고, 게다가 형님이 부자이시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선우는 애가 재능이 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못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된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한 거고요. 우리 애들은 재능이 없다는 소리야?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거기에 꽂힌 듯 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저희 집이 형님 집이랑 상황이 다르니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듣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그렇게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형님을 보면서 너무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되지도 않은 트집들을 잡았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분명히 인사를 했거든요. 저도 듣고 저희 남편도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은 건지 저희 아들의 인사를 아는 척하지 않은 건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부러 인사를 받지 않은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은 형수님이 못 들으셨나 했다더라고요. 선우,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안 하니? 형님이 아들을 빤히 보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 말이죠. 아직 어린 아이에게까지 감정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 너무 역해서 인상이 확 찡그러졌어요. 선우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른들한테 잘하고 예의가 바른 게 먼저인 거야.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순간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저희 아들의 인사를 못 들은 척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머리 위로 화가 쫙 뻗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주위의 어르신들과 가족 그리고 저희 아들이 없었고 성격대로 했다면 뒤통수를 한 대 쳤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했는데 형님이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리고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들을 만큼 소리가 작았나 보네? 선우야, 남자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렇게 소심하게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요즘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는 말도 있잖니? 그놈의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 말을 어찌나 반복하던지 오히려 거기에 버튼이 제대로 눌려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더군요. 남편도 그제서야 형님의 숨은 의도를 다 파악한 듯 일부러 친절하게 웃으며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작게 인사를 한 건 아닌데 형수님께서 정신이 조금 없으셨나 보네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남편도 기분이 매우 나빴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의 그 심보가 너무 보이기도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뭘 도련님까지 그렇게 나서서. 형님은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당황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은 아무래도 처음 보는 거긴 했을 겁니다. 형님은 그런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픽 웃고는 말을 이었어요. 아니, 뭘 또 도련님까지 나서서 애를 그렇게 감싸고 두세요. 그렇게 애를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게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버릇 나빠져요. 정말이지.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거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버릇이 없어지다뇨? 그리고 우리가 감싸고 돌았다뇨. 그냥 아이가 인사를 했으니까 했다고 한 거였고, 그리고 누가 봐도 형님이 아기가 넘쳐 보여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작 버릇이 없는 건 형님네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질렀습니다. 지금 저희 애한테 버릇없다 그러신 거세요?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동설한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싸고 돌면? 그 말에 제가 형님 보라고 일부러 비웃듯 픽 웃었습니다. 그걸 지금 형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아요? 뭐?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의미인 거야? 아마 형님은 한 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기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평생 가야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고 뚱하게 앉아있기만 하고 뭘 받아도 감사합니다.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어서 매번 시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는 건 다름 아닌 형님의 자식들이었어요. 그걸 형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평생 가야 저는 정아정수한테 먼저 인사 한번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제 그 말에 형님이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건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 형님은 아마 다른 반박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늘 조카들 보고 버릇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은 그래도 된다, 크면 철들 거라고 자기 자식들 편을 들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매번 꼬박꼬박 인사하고 살갑게 구는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니 제가 화가 나겠냐고요, 안 나겠냐고요. 덜했으면요? 아니, 지금 보자 하니까. 그때였어요.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니들 눈에는 내가 안 보이니?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형님은 뭔가 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지만 삼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시댁 어르신들이기도 했고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 무척 잘했으며 또 시댁 어르신들이 그래도 물려줄 재산이 좀 있으시기도 했거든요. 그날 전쟁이 발발할 뻔했지만 그렇게 불이 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끈 불이었기 때문에 저도 형님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을 거고 했어요. 솔직히 그때부터는 누가 먼저 터져서 난리를 쳐도 이상하지 않을 감정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쓰면서도 계속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잘못한 게 없지 않나요? 이 모든 일은 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건 것도 형님이었고 자격지심에 아이를 먼저 건든 것도 형님이었고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말입니다. 아무튼 그날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애한테 직접 그러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내가 그랬잖아. 당신 형수님 보통 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러실 줄은 몰랐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마주치는 일을 피해보자. 저희도 아이가 끼지 않는 일이라면 그러던가 말든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많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이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켜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 저와 형님이 둘 다 뭐하는 짓이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날 시아버지는 외출하셨다가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 광경을 보지 못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일어날 사건을 차마 예측하지 못하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 뒤에 정말이지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은 시아버지가 다 불러들인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함께 만나는 걸 은근히 피하자 시아버지가 이러다가 손주들 얼굴 까먹겠다고 다 데리고 오라고 엄하게 이야기하셨었어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명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갔어요. 그래도 아버지까지 다 계시는데 형수님도 조심을 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어제 형님이랑도 통화했어.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들에게 인사도 잘하라고 이야기했고 또 남편은 아주버님과 통화도 했고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계시니 형님도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굉장히 무서우시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늘 조심했고 말이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설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설마 했던 마음이 맞았고 그 일은 일어났지만 말입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저희 아들도 들어서자마자 어른들에게 다 인사를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께 동시에 했는데 아주버님이 그래, 선우도 왔니? 하면서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 바람에 형님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조용히 앉아서 어른들의 말을 들으며 밥이다, 과일이다 그런 것들을 먹고 있기만 했고 말이죠. 아,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날은 조카들이 저를 보자마자 꾸벅하고 인사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그쪽 집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라는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밥을 먹고 과일까지 먹는 그 순간에도 평화로워서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선우, 치킨 안 먹고 싶으냐? 하고 말이죠. 저요? 밥 먹어서 괜찮은데? 아니다. 내가 우리 선우 먹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다. 텔레비전에 누군가가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아들이 입맛을 다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시아버지가 봤고 말이죠. 안 그래도 예뻐 죽겠는 손주를 오랜만에 보셨으니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고는 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파하고 싶은 마음에 시아버지를 그렇게 한번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가 늦었다고 그러니?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내일 일요일이지 않니?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도 평화롭게 지나가길 바랄 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본능적으로 살핀 형님의 얼굴을 보고는 불안함을 느껴야만 했어요. 형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마 시아버지가 저희 아들만 너무 싸고 도는 것 같은 그 모습에 빈정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치킨이 도착했어요. 다 같이 먹자. 저는 소파에 앉아있는 조카들을 향해 말했어요. 조카들이 내려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배가 불러서 그냥 깨작거렸고 그건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닭다리 하나를 먹었어요. 저희 아들이 닭다리를 좋아하고 조카들이 가슴살 같은 퍽퍽한 부분을 좋아하는 걸 자기들끼리는 물론이고 저도 형님도 또 남편도 아주버님도 시댁 어르신들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치킨을 먹은 적이 그 전에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아들 아이는 평소에 하던 대로 닭다리 하나를 맛있게 집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에 꿀이 뚝뚝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형님의 반응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건 형님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잘 끝내고 싶은 마음에 더 그랬던 거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닭다리 하나 집어먹고 또 다시 다른 닭다리를 집어들었어요. 아마 평소라면 그 누구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모두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 중에 닭다리 먹는 사람은 저희 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참고 있다가 이성이 날아간 듯 보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시댁 어르신들이 다들 계시는데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시아버지는 잠시 화장실을 가셔서 자리를 비우시긴 했어요.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집에서 치킨 안 시켜주니?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귀를 의심한 건 저뿐만이 아닌 듯 했어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저희 아들과 조카들까지도 모두 형님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화장실을 가서 자리를 비운 시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말이죠. 네 애미 닮아서 거지 새끼냐고. 닭다리를 혼자 2개나 다 먹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형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희 아들의 뒤통수를 쳤어요. 엄청나게 세게 때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살짝도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꽤 컸거든요. 아들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닭다리를 떨어뜨렸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주버님이 놀라서 멍하게 물었어요.
그 아주버님의 반응에 형님은 순간적으로 아차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를 앙하고 물고는 미안하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났어요. 드디어 미치셨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뭐? 드디어 미치셨냐고요? 어떻게 애 얼굴에 손을 대세요? 애가 버릇이 없으니까. 형님 자식들이 버릇없이 굴 때마다 제가 조카들한테 손대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뭐라고? 말이 그렇잖아요. 당장 사과하세요. 못해. 못하신다고요? 그래, 못해. 아마 저와 형님의 그 엄청난 기세에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가 죽어서 혹은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형님의 눈에서 순간 굉장한 당혹함이 스쳐 지나간 것을 말이죠.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더라고요. 방금 형님이 선우 뒤통수로 후려 갈기셨어요. 닭다리 2개나 먹는다고 네 애미 닮아서 거지 새끼냐고. 다이렉트로 바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은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바로 직설적으로 다 이야기할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저는 형님을 빤히 노려봤습니다. 너의 이 꼬락서니까지 내가 참아줄 줄 알았냐? 하면서 말이죠. 뭐? 시아버지의 엄청난 고함이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형님이 움찔하고 어깨로 움츠리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하긴 저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 봐서 놀랐는데 형님도 당연했겠죠. 아버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틀렸어요? 형님이 하신 행동과 말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둘째 말이 정말이냐?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쩔쩔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에 불이 난 듯 정말 화가 많이 난 얼굴로 형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그동안 네가 하는 짓들을 몰라서 가만히 내버려둔 줄 아느냐? 어? 보자 하니까 네가 선을 넘는구나. 다 컸다는 어른이 애를 상대로 이 무슨 지조라는 행동이야. 그런 엄마 밑에서 네 애들이 퍽이나 잘 자라겠다. 아버님, 말씀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너무하다며 울먹거리더군요. 자기가 한 말은 생각하지 않고 들은 말로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도 정말 기가 찼습니다. 네가 한 말은 생각 안 하고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형님은 거의 쫓겨나듯 짐을 챙겨서 시댁을 나가야만 했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한 대 맞을 기세였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되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선우야, 큰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물론 아주버님도 미웠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 싶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형님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큰아빠,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고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어떻게 애가 이러냐며 감탄하셨습니다. 일단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화는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주신 것도 있고 또 정말로 저희 아이가 괜찮아 보여서였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논의가 필요했어요. 그 논의 끝에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형님과 함께 만나는 가족 모임에는 나가지 않겠다 시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았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셨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그것만 나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시아버지는 진지하게 정말로 형님을 쫓아낼 생각이셨던 겁니다. 그런 며느리 더는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며느리 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냐고 말이죠. 아주버님께서도 이혼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은 끊는 걸로 알겠다고 아예 선언하신 모양이더라고요. 화가 아주 단단히 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울며 불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럴 일 없게 하겠다고 하더구나. 아주버님은 어떠신데요? 걔야 뭐 그래도 긴 세월 자기 마누라라고 같이 사내니까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는 못하지. 그래도 워낙 효자인 애라 아버지 말을 거스를 수도 없고. 아주버님이 중간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형님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말을 들은 이틀 뒤쯤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건지 그 전과는 얼굴이 달라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살이 꽤 많이 빠진 듯 했습니다. 동서, 내가 너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선우한테도 내가 정식으로 사과할게. 앞으로는 이럴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버님께 말 좀 잘해줘. 사실 형님이 불러내서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무슨 말을 들어도 용서해 주지 말자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앉아있으니 마음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애 아빠가 양육권도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나는 우리 애들 없으면 정말로 못 살아. 그러니까 한 번만, 응? 아주버님이 정말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이고 또 그 부분에서도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양육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또 혼이 조금 나고 흐지부지 넘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세게 나오시는 게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그래도 동서랑 선우가 내 사과 받아주면 아버님도 애 아빠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그날 형님은 저에게 정말 많이 사죄하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순도 100%의 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겪어온 형님은 쉽게 바뀔 사람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이 정도의 일까지 겪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제 조카들의 엄마잖아요. 아이들과 엄마가 생이별하는 상황을 생각하니 저도 엄마인지라 더 마음이 그렇기는 했어요. 형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넘어가 주는 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런 마음으로 형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 사과를 받겠다고 말이죠. 정말? 정말? 동서, 너무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동서만 허락하면 선우한테도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 사실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또다시 실수는 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형님은 진지하게 선우에게 사과했고 선우도 괜찮다고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그 이야기를 아주버님과 시아버지에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네가 애가 너무 물렀어 라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뭐 물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르게 행동할 생각은 전혀 없고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이제는 뭐 굳이 얼굴을 안 보고 살 만큼 격렬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형님을 그전과 같이 볼 수는 없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정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았어요. 재수 씨, 사과는 사과고, 이제는 그걸 떠나서 저희 두 사람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그건 재수 씨 탓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도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세요. 뭐 따지고 보면 형님은 아주버님께 빌고 있고 아주버님이 하는 고민이지만 말입니다. 생각보다 형님에게 가족이 더 소중한 존재였던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저희 아들에게 더 버튼이 눌리긴 한 거겠죠. 자기 자식이 소중했으니까 말이죠. 늘 생각하는 거지만 자기 자식이 소중하고 잘난 만큼 남의 자식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합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말이죠. 제 아들은 다행히 잘 지냅니다. 사실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치킨을 시켜달라고 하고 잘 먹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기는 하더군요.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었다면 치킨을 시켜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정말 이혼하게 될지 아닐지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저라도 제 배우자인 남편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저지르면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도 있고 말이죠.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건 더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질투가 사람을 참 이성을 놓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형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말입니다. 늘 정신 바짝 붙잡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혹시 질투심 같은 걸로 누군가를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시원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제 할 말을 다하고 잘못에 대한 사과도 받았으니 저로서는 나름대로 후련한 결말이기는 해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뭐 물론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미세먼지가 없는 날 산책 겸 걸으러 나가보세요. 저도 오늘 그렇게 했는데 마음 정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쓸 생각도 했고 말이죠.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모두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듣고 나면 어이없어서 헛웃음이라도 지을 만한 이야기라고 장담해요. 그럼 얘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짧게나마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랑 남편은 약 4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로 오래 지냈었는데 어쩌다 정신 차리고 보니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애를 해도 하도 우정으로서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저희는 연인이라기엔 굉장히 친구 같았어요. 크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더 편하게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새로운 사람이랑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서 연애를 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한테 익숙한 사람이랑 사귀다 보니까 딱히 알아가야 할 점도 많이 없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쉽더라고요. 솔직히 불타는 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애초부터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확 식는 감정을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화롯불처럼 큰 기복 없이 은은하게 이어지는 남편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의 결혼 전 프로포즈도
참으로 무덤덤했어요. 그냥 어느 날과 같이 데이트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우리 결혼이나 할까? 라고 해서 그래 결혼하자 하고 답한 게 끝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로맨틱하지 않은 너무 무심하기 그지없는 프로포즈이지만 알이 큰 반지에 층수 높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무릎 꿇고 하는 청혼보단 전 이쪽이 더 마음에 들었으니 나름대로 만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낭만을 모르면서 매번 한 소리씩 듣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좋으면 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렇게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받은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제가 남편을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쉽게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저는 쉬운 일부터 처리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우리 부모님부터 뵈러 가자고 제안했고 남편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약속을 잡은 주말 남편은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홍삼에 엄마가 좋아하는 한우까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왔고 미리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부모님은 더없이 환하게 남편을 환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남편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남편이 들고 온 홍삼과 한우에 대한 반가움이 컸던 것 같긴 한데 그 홍삼과 한우 덕분인지 역시나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나 같은 애 데리고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며 너스레까지 떠실 정도였죠. 사실 허락해 줄 거란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긴 했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혹시 모를 반대의 상황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부모님께서 김이 빠질 정도로 쉽게 허락을 해주셔서 나름 마음의 짐이 한참 덜어진 느낌이었어요. 진짜 자기 말대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한 방이네. 남편도 한참 긴장해 있다가 다 끝나고 나니 웃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우선 작은 산을 하나 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네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즉 저의 시아버지 되실 분은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귈 때도 드문드문 들었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미신 같은 걸 많이 믿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엄청 깐깐하게 구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네 집에 가기 전 남편이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길래 전 그래도 뭐 괜찮은 분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보약을 지어서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남편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깐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지옥에서 온 야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발 하나를 채 벗기 전에 난 결혼 허락 못한다 고 하더라고요. 손에 들린 보약을 어정쩡하게 쥐고 있다가 일단 시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니만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남편 눈치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엄마 왜 또 그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들어와 라고 말해줘서 최대한 시어머니와 눈을 안 마주친 상태로 들어와 거실에 놓인 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영 제가 탐탁지 않은 느낌이었지만 남편이 강경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는 기세로 제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단 어떻게든 허락받으러 온 만큼 아까 시어머니의 말은 못 들은 척 최대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여기저기 훑어보듯이 바라보시더니 역시 안 돼 라고 혼잣말을 하고는 남편에게 왜 하필 얘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저는 어머니가 날 아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얼굴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동안은 기껏해야 남편한테 조금 전해 들은 정보밖에 없을 텐데 어머니 말투를 듣지 않니 꼭 저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아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결혼 허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어떤 게 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고쳐볼게요. 하며 열심히 수그리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단언을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왜인지 여쭤보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얼마 전에 점을 보러 갔는데 내 아들이랑 궁합이 안 맞아. 그냥 안 맞는 정도면 말도 안 하지. 기가 세서 남편 잡을 먹을 상이라는데. 그런 애랑 어떻게 내 아들을 결혼시키니? 네?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니 점집에 가서 저와 남편의 궁합이 어떤지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점집에서 저랑 남편이 궁합이 엄청 안 좋은 데다가 제가 기가 엄청 세가지고 남편이 저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 결혼 허락 못하겠다고 마음을 다 잡으신 거였죠. 아니 미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니 황당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단호하게 나오시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무슨 말을 해도 점이 그렇게 나왔다니 제 이야기는 들을 것 같지도 않으셨고요. 어찌됐든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적어도 지금 당장 결혼하는 것은 요원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안 나서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머리를 굴리길 몇 분째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대체 언제까지 점 같은 거 믿을 건데? 그동안은 그냥 엄마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고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은 안 된다니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나중엔 아예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기세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한숨을 쉰 남편이 저보고 일단 오늘은 일어나자고 하며 제 손에 다시 보약을 들려주고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밖을 나섰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반대에 기분이 조금 안 좋아져서 남편 손을 잡고 걷는 중에도 우울한 얼굴을 지으니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일단 기다리고 있으라고 다음에 다시 한번 들리자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도 걱정은 됐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며 다시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연락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설득했어. 이번에는 너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하실 테니까 다시 인사드리자. 정말? 정말이야? 제가 정말이냐고 재차 묻자 남편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은 뭐랄까요? 좀 어딘지 모르게 찝찝한 목소리였어요. 전 일단 불이 나게 제일 예쁜 옷을 차려입고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니 확실히 시어머니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었어요. 저번처럼 신발을 벗기도 전 반대한다는 말도 없으셨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내심 어떻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했는지 궁금했는데 제 궁금증은 바로 이어진 시어머니 말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따로 신혼집 안 구하고 우리 집에서 산다고 했으니 허락해주는 거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 보이면 내 어떻게든 쫓아낼 테니 처신 차리라. 아가. 남편이 시어머니가 하도 불안해하니 시댁에서 함께 사는 조건으로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이었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아들 잡아먹을까봐 불안하던 차였는데 같은 집에 살면 감시도 되고 바로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그런 조건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여긴 거고요. 그제야 아까 남편의 전화 목소리가 이해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남편을 놓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선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인사를 드린 후 밖으로 나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눈치를 보았어요. 자기야, 미안해. 미리 말하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어. 나 시댁에 신혼집 차리고 싶진 않아. 자기도 알고 있잖아. 그래,
알지. 아는데.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남편 딴에도 저와 결혼은 하고 싶고 엄마가 주구장창 반대하니 생각해낸 방법이었던 거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마음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던 터라 더 뭐라 하지 않고 차라리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요. 허나 남편과 제 머리가 그날 하루 종일 열심히 고민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엄마가 그냥 자기를 지켜보는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야. 만약에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보호하고 막아줄게. 그리고 엄마도 우리가 결혼하고 자기한테 좋은 인상 가지면 마음도 풀릴 거니까. 그때가 되며 분가하는 게 어떨까?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고 최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며 애썼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니 좋은 분일 거고 시집살이 시키거나 할 분은 아닐 거라고 다소 미신을 과하게 믿으시긴 하지만 내가 적절한 선에서 요구만 잘 들어드리면 될 거라고. 그러면 때를 봐서 분가를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저는 시댁에 들어갈 준비를 했죠. 이를 알게 되신 부모님께서는 역시나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너희가 집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시어머니 집에서 살림을 시작해야 하냐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시집살이를 당할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남편과 제가 하는 전화통화를 엿듣고 시어머니가 미신 때문에 절 반대하신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미친 소리가 다 있니? 정말 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그게 나도 이 결혼 찬성 못해.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허락할 부모가 어딨니? 절대 안 돼! 엄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나 괜찮아. 조금만 살다가 나와서 분가할게. 돈도 절약하고 좋은 점도 많아. 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엄마 봐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무당말만 믿고 그럴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거잖아. 아무튼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엄마,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정 못 버티겠으면 내 발로 나올게.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허나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방문을 닫아버렸고 계속 결혼은 안 된다는 말로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남편까지 동원해 엄마를 겨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엄마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자기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하겠노라고 아내가 힘든 것 같으면 반드시 분가하겠다고 엄마에게 약속까지 했죠. 저희 엄마도 한 고집해서 결정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니지만 남편이 매일 회사 끝나고 부모님의 집에 와 설득을 하니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찌저찌 결혼식을 하고 난 뒤 무사히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시댁에서 지내는 첫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피로에 지쳐 택시를 타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캐리어를 질질 끌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들어오지 말라 하면서 앞을 막았습니다. 저랑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멈췄는데 시어머니께서 거기 둘이 거리 좀 두고서 팔 벌려뛰기 10번 하고 들어와 라고 말하고는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저희를 지켜봤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날카롭게 군데 미안해서 그러시나? 라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 가득한 눈으로 정말 저희가 팔 벌려뛰기를 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냥 하자고 속삭였고 남편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 결국 뭐라 묻지도 못한 채 캐리어를 어정쩡하게 계단 위에 올려두고 정말 하나 둘 하면서 팔 벌려뛰기를 했어요. 위층 집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누가 봐도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캐리어까지 내팽개쳐두고 팔 벌려뛰기를 하자
흠칫하며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그렇게 10번의 팔 벌려 뛰기를 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그제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는 밖에 있다 들어오면 무조건 밖에서 팔 벌려 뛰기를 하고 들어오거라. 그래야지 나쁜 기운이 털어져서 집안이 안전해. 라고 하시고는 비켜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광경이었지만 당시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남편 잡아먹을 여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나쁜 기운을 퇴치한답시고 밖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뭐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무당을 맹신하는 분이었고 거기에 제가 반박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씨알도 안 먹힐 테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저와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팔 벌려 뛰기 10번을 하는 게 일상으로 자리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마주치면 창피해서 멈추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께서 제게 멈추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곤 하셨어요. 또 남편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팔 벌려 뛰기를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거친 숨소리나 신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듣고 아, 퇴근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니 너무 웃겨서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고, 운동 열심히 했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하면서 장난도 치게 되었습니다. 저나 저희 집은 기독교라서 미신은 전혀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완전 정반대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좀 어떤 면에서 귀여우시다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나쁜 기운 퇴치 및 가정 평안을 위한 미신 시리즈는 팔 벌려 뛰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 뒤처리는 반드시 휴지를 5칸 뜯어서 한 칸 단위로 접은 다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당이 말하길 5가 악귀들이 싫어하는 숫자인데 이걸 차곡차곡 접음으로써 5라는 숫자에 있는 악기 퇴치 기운을 점층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귀 아프게 들었더니 저까지 달달 외워버렸네요. 그리고 또 하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가정에 불화가 없고 늘 평안하다고 해서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한 3개월은 넘게 출근 전에 아침으로 삼겹살 구워 먹고 퇴근 후까지 저녁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굉장히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2달, 3달이 되어가니까 이제는 돼지고기가 저인지 제가 돼지고기인지 모를 지경으로 입에 너무 물려서 매일 먹는 척하고 시어머니가 안 볼 때 몰래 뱉어서 버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물려서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는데 하필 시어머니께서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아가야,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너! 제가 고기를 뱉는 걸 본 시어머니는 입술까지 떠면서 경악을 하셨고 지금까지 다 고기를 뱉어온 거냐며 절 붙들고 늘어지셨어요. 이래서 밤마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거라며 악귀들이 아직 집에 있다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불똥은 남편에게도 튀었고 왜 아내가 저러는데 말리지 않았냐며 질책하셨죠. 어머님의 꾸지람이 1시간을 넘어 어느덧 새벽 2시까지 계속되자 나중엔 저도 남편도 지쳐 나가 떨어졌죠. 어쨌든 저희는 그날 뱉은 고기들을 다시 입안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턴 고기를 몰래 뱉는다거나 하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또 하나 시어머니께서 믿는 미신 중에 또 곤란한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색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음기를 막아주는 색이라 하여 붉은색에 굉장히 집착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나를 사도 붉은색이 들어간 것들을 사려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튀는 옷을 좋아하지 않아 직장에 갈 때도 최대한 깔끔하게 입는 편인데 자꾸 제게 붉은 원피스를 입히려 하시고 심지어 잠옷도 붉은색 꽃이 들어간 것으로
챙겨주시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이런 옷들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직장에 가야 할 땐 사람들 시선이 1분 1초의 간격으로 느껴져 정말이지 민망했습니다. 또 집안 전체에 붉은색이 들어간 물건들도 너무 많은지라 잠깐 밤에 화장실을 가려 할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곤 했죠. 어머님 반대로 음기를 상징하는 검은색은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제가 검은색 블라우스나 바지를 입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시간이 없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 어머님께서 친구분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많은 돈을 잃으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팔 벌려 뛰기를 하고 들어오는 절 보더니 네가 검은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부정을 탔다며 절 크게 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니? 검은색 옷 입고 다니지 말랬잖아. 그럼 부정 탄다고. 너 때문에 부정 타서 지금 내가 미옥이한테 다 이긴 거 한 번에 판이 뒤집어졌잖아. 네? 어휴, 다 이겼는데 진짜. 네가 검은 옷을 입고 딱 들어온 순간 그 순간 내가 패를 잘못 냈잖아. 이걸 어쩌면 좋아. 3만 원이나 이렇게 생겼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 옷이나 주워 입었는데 그게 하필. 아유, 얘 미자 또 그러네. 네가 운이 없어서 진 걸 가지고 뭘 또 며느리 탓하면서 성을 내니. 그 망할 무당말 좀 고만 믿으라니까. 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옆에서 말려주신 덕분에야 저는 어머님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친구분들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어찌됐든 그날은 그놈의 검은 옷 때문에 한 3시간에 걸쳐 타박을 듣고 난 후에 저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여기서 끝난 줄 알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어느 비 오는 날엔 지하철역에서 강아지가 혼자 떨고 있었다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강아지 몸에선 냄새도 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극정성으로 강아지를 씻기고 사료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마음이 여리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번에도 미신 관련된 이야기였더라고요. 무당의 악귀를 쫓기 위해선 아무래도 영특한 동물이 하나 필요하다며 집에 강아지를 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길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이게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 생각하며 데려온 것이었죠. 문제는 어머니께서 이 강아지를 너무나 귀하게 대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존재라면서 강아지 산책시키기부터 배변 치우기까지 저희에게 다 시키더라고요. 솔직히 직장 다녀오면 피곤하고 움직이는 게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강아지 건강을 위해 꼬박꼬박 산책을 시켜야 집안이 건강해지는 거라고 주장하셨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피곤한 몸으로도 매일 1~2시간씩 산책을 시키고 와야 했습니다. 거기다 고급 사료에 고급 샴푸, 고급 목줄. 시어머니는 강아지에게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다 주셨어요. 참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강아지를 보다 보면 개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시다가 그만 목줄을 놓쳐버리시고 만 거예요. 저희 강아지가 워낙 잘 먹어 힘이 좀 셌는데 어머니께서 한 손으로 목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물을 잠시 먹다가 강아지 무게를 그만 감당하지 못하시고 놓쳐버리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셨고 이를 어쩌냐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남편하고 바로 나가서 찾아볼게요. 진정하게 생겼니? 이제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집 지켜주는 애가 사라졌으니 그게 무슨 징조겠어. 그게 뭘 나타내는 거겠냐고. 아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진정하라는 저희의 말에도 계속 눈물을 쏟아내셨고 나중엔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오열을 하셨어요. 다행히 저와 남편이 허둥지둥 산책로로 뛰어가 몇 시간 동안 헤맨 끝에 강아지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 후 강아지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은 더 심해져서 제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10분에 한 번 걸려 제게 전화를 해 강아지를 놓치지 말라는 확인 전화를 하시곤 했습니다. 또 강아지 건강 상태에도 전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제가 감기 걸렸을 땐 약 먹으라는 말이 전부였는데 강아지가 아프니 눈물까지 흘리며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시더군요.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그 뒷모습을 보니 참 그땐 어쩐지 조금 서럽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산다는 걸 알면 기절초풍하실 거니 시어머니가 어떠냐 물을 때마다 그저 좋다고 괜찮다고 말하곤 했지만 속으로 길 가는 그 누구를 붙잡고 정말 하소연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 눈도 맞추지 못했고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오히려 연애 때보다 결혼한 후 더 잘해주더군요. 그래도 제게 미안해하고 공감해주는 남편이 있었으니 정말 시어머니의 이런 집착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전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 하루빨리 분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좋아하시는 운동, 하다못해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까지 파악해 깜짝 선물을 사다 드린다거나 하며 미리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었고 없는 애교를 부려가며 가진 노력을 다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특정 트로트 가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심까지 걸러가며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으니까요. 허나 저희 시어머니는 그리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해드린다 하더라도 오로지 시어머니 머릿속에 자리한 건 무당이 내뱉은 말인 것 같았어요. 제가 기가 세다는 그 말, 시어머니는 그 말에 꽂혀 절 그닥 예쁘게 보지 않으셨고 제 호의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꿍꿍이야 당연히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넘어오지 않으니 이래서 언제 분가하나 싶어 불안하고 초조해져만 갔어요. 저희가 막무가내로 분가하여 당장 떨어져 나간다 살더라도 시어머니께서 하루 걸러 전화가 오실 것 같아 그럴 수도 없었고요.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죠. 여기까지가 바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1편이었습니다. 허나 같이 산 지 6개월이 넘어가자 이상하게도 당황스럽고 맞추기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살다 보니 그냥 또 저러시는구나 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옷을 바꿔 입으라 해도 화장실 휴지칸을 확인하실 때도 어느덧 그냥 무던하게 웃으며 넘기게 되었고 가끔은 거울을 보다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곤 스스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너무 빨리 적응한 거 아니냐면서 절 놀리기도 했죠.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동서와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꼬인 구석은 없으셨습니다. 흔히 시집살이를 하면 떠올려지는 것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미신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을 뿐이었고 그걸 저희에게 강요하는 것 뿐이셨죠. 그 집착을 제외한다면 꽤 마음이 넓으시고 인자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가령 남편과 말다툼이 있었을 땐 의외로 제 편을 들어주셨던 적도 있었고 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끔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어요. 장보거나 저녁 만드는 일도 저 시키지 않고 본인이 다 하시려 했고요. 무당의 말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인지 같이 사는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거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저의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죠. 저희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때문인지 아이가 바로 생기지는 않았어요.
사실 임신에 아주 목을 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노력했다고는 말하기 힘들겠지만요. 아무튼 시어머니도 저희한테 매일같이 아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놀라울 정도로 아이 이야기를 안 꺼내더니 갑자기 무당에게 다녀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을 보러 간다고 하면 대부분 저희와 관련이 된 이야기였기에 저는 심히 불안해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마중을 나가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어요. 무당한테 가서 임신에 대해서 물어봤다. 무조건 임신되는 방법 알아왔으니 나만 믿으렴. 이번 주말에 나랑 갈 데가 있으니 약속 잡지 말아라. 대체 이번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미신인지 가슴이 설렌 정도여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주말까지 잠도 설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약속한 날 시어머니는 밤 11시쯤 돼서야 저와 남편에게 얼른 가자. 거리가 좀 있으니 운전해야 한다. 고 말하며 불이 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얼레벌레 옷을 입고 차를 타서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갔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니까 엄청 음산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저는 미신은 안 믿어도 귀신은 믿는지라 무서워가지고 남편 팔만 붙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절 향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옷 다 벗고 속옷만 입거라. 네, 어머니? 당시는 겨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창 최고의 추위를 자랑해서 매일 뉴스마다 한파특보가 나오던 시기였어요. 저희가 공동묘지에 갔던 그날도 엄청 꽁꽁 싸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이며 발이며 온통 얼 것 같아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속옷만 입으라니. 당최 이해가 안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만 빤히 바라보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옷만 입은 상태로 이 공동묘지를 3바퀴만 뛰면 바로 임신한다더라. 내가 특별히 너희 생각해서 큰돈 주고 알아온 거니까 얼른 하렴. 며느리만 뛰면 된댔으니까 성주 넌 차에 그냥 들어와도 된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강요한 미신은 애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참다가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무당이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눈도 안 녹은 한겨울에 어떻게 발가벗고 공동묘지를 뛰어요? 뛰어야 해. 그래야 임신이 된다고. 아, 엄마 제발. 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런다고 무슨 애가 생겨요. 여기 와서 괜히 부정만 타지. 그만해요 좀 이제.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말해도 대단하신 시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들은 채도 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본인이 저랑 같이 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한숨을 푹 쉬곤 그렇게 그 추운 날에 훌렁훌렁 옷을 벗고 뜀박질을 시작했어요. 사지 멀쩡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한겨울에 알몸으로 공동묘지를 3바퀴 뛰는 광경.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도 더 무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돌아오는 내내 너무 추워 이가 달그닥거리고 그 여파로 며칠간 둘 다 심한 감기를 앓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외려 같이 점집 다니는 친구분에게 자랑까지 하시며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웠던 거는 그 달밤에 공동묘지 조깅을 하고 나서 실제로 2달 뒤에 저는 진짜로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임신이 절대 그날의 덕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무조건 된다고 했지? 라고 하며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내심 속으로 임신 자체가 축복받을 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의 미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기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임신도 했으니 시어머니가 더 뭐 시키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의 행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굴을 먹어야
영지에 머리를 가진 아이가 나온다며 굴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굴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라 굴을 먹으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여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기껏 돈 써가며 비법을 알아왔는데 그깟 알레르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라며 계속 굴을 먹을 것을 종용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먹는 척만 하면서 입에 넣고 시어머니가 안 볼 때 뱉었는데 입안에 굴이 닿은 것만으로도 두드러기가 잔뜩 나더라고요. 미신 믿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시어머니가 점점 저한테 무리한 요구들을 해올 것 같아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괜히 제가 물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남편이 대충 둘러대면서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점집을 알아오면 제가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부탁할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첩보 요원으로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메신저로 시어머니의 단골 점집 주소를 보냈고 저는 잠시 친구랑 만난다는 핑계로 밖을 나가서 은행에 들려 돈을 뽑고 바로 점집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혹시 예약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전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돈 봉투를 건네면서 저희 시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죠. 제가 이분 며느리인데요. 무당님, 제발 좀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짓 좀 안 시키게 해주세요. 팔 벌려 뛰기에 고기 냄새가 빠지질 않고. 그러자 무당은 슬쩍 돈 봉투를 보는 것 같더니 자기 때문에 임신도 된 거라며 또 사기를 치러드는 거예요. 이번엔 저도 당당히 화가 났죠. 이보세요. 사기를 치려거든 제대로 치세요. 당신이 굶어가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저 죽을 뻔했다고요. 사람이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무당집이 떠나갈 듯 고래고래 제가 소리를 치자 무당도 약간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했는지 주춤거렸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무당의 팔을 붙잡았고 제 진짜 속내를 드러냈어요. 이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 때문에 저한테 있는 나쁜 기운은 다 빠졌는데 대신 시어머니한테 아군이 갔다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어머니가 아군을 떼기 위해 팔 벌려뛰기도 하고 공동묘지도 띄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무당은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돈봉투를 받고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터니가 빠진 얼굴로 개운하게 집에 들어왔고 며칠간 시어머니 눈치를 봤죠. 그리고 딱 3일 정도 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에 있던 저를 부르더니 아가, 그때 그 공동묘지 다시 한번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괜찮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그때 돈을 주고 수작을 부렸던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저는 아유 어머니 당연히 되죠 하며 누워있던 남편도 불러서 여보 어머니랑 같이 그때 그 공동묘지 좀 같이 가자. 운전 부탁해 하며 유유자적한 얼굴로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음산하기 그지없더니 그때랑은 처지가 달라서 그런지 공동묘지가 아주 꽃동산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공동묘지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머뭇머뭇하더니 속옷만 입은 채 팔 벌려 뛰기를 하고 그때 저와 남편처럼 공동묘지 몇 바퀴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간신히 웃음을 참으면서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어머, 어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시어머니는 무당이 네가 가진 애가 잘 크려면 친할머니 되는 사람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그때 며느리가 뛰었던 공동묘지에 가서 며느리랑 똑같이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네가 가진 아구는 다 없어졌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데 아이고 그나저나 공동묘지 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니? 라며 얼른 집에 가자고 저와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한테 잔소리도 일절 안 하고 매일같이 하던 팔 벌려뛰기도 안 시키고 돼지고기도 제가 먹고 싶을 때만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화장실 휴지도 이제는 마음껏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모든 미신을 철저히 지키고 있죠. 시어머니 딴에는 저희 아이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이제는 저한테 굴을 먹이고 공동묘지를 뛰게 한 원한은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당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시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는 건 괜찮겠죠? 뭔가를 믿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처럼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없길 바랄게요. 결국 우리 인생은 무당이나 신이 점지해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